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오늘이 벌써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이니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52번째 이야기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낭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살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지난주 경찰이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종결을 발표한 때문입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와 좀 어울리게 노르웨이의 우울과 절규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들과 함께 합니다. 처제 강간살인으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무려 35년 만의 일입니다.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이 희대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경찰 205만 명이 투입되었고 수사 대상자만 2만 1280명이라는 전무후무의 기록을 세웠지만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한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분을 석권한 우리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최초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영화가 그 사건을 소재로 만든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살인이 어떻게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화의 마지막 2분에 등장하는 한 소녀의 말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극중 그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송강호가 세월이 흐른 뒤 1차 범행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 논 가운데로 난 수로의 배수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끝내 잡지 못한 범인에 대한 회환 때문이었겠죠. 한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봅니다. 천진한 얼굴의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뭘 봐요? 얼마 전에도 웬 아저씨가 거길 들여다보길래 뭘 보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자기가 여기서 한 일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찾아와 봤다고 하던데요. 화들짝 놀라 그 인상착의를 묻는 형사에게 그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냥 아저씨던데 평범해요. 그렇게 대다수의 흉악범들의 특징은 평범하다는 것이고 살인은 그에게는 다시 찾아와 회상하고 싶은 추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형 가인은 사람이 낳은 최초의 인간이었고 동생 아벨은 최초로 죽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신의 수확물을 아버지 아담에게 바쳤고 목축을 하던 아벨은 가장 정결한 짐승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정성을 들인 동생의 재물에만 흡족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질투에 불탄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질투만큼 무서운 것도 없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도 질투에 눈먼 오셀로가 정결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손수건이 충직한 신하 카시오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모든 게 나쁜 놈 이아고의 계략이었지만 질투에 불타는 오셀로의 눈에는 그 손수건이 법률 조항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고 셰익스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옆길로 빠지네요. 옆길로 샌 김에 질투는 나의 힘이란 영화의 제목으로도 쓰인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 마지막 대목을 읊어볼까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살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무수히 많은 살인들이 있어 왔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인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 어쩔 수 없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죠.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98%를 웃도는 것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넓혀가다 보면 자연히 범인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의 경우 살인은 분노와 원한이 극도에 달했을 때의 최후의 선택으로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이나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므로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춘재의 범죄 심리 분석을 한 프로파일러들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부대의 고참병으로 탱크를 몰며 후임병들 위해 군림하며 처음으로 우월감이라는 걸 갖게 되었는데 제대 후 그 우월감이 좌절되자 성적 욕구 불만의 돌파구로 살인을 택한 전형적인 가학적 사이코패스라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부르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고통이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죄의식도 없지만 비합리적 망상 같은 것은 동반하지 않아 정신병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비슷한 시기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희대의 살인마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범죄 형태와 일치합니다. 그놈들의 무작위적 살인은 비 오는 날 밤에는 외출하지 마라, 빨간 옷을 입지 마라 등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세기의 창조자로도 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작가의 불안당들의 세계사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불안당들이 등장합니다. 언젠가 이 책에 등장하는 악당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오늘은 둘만 만나봅시다. 상대를 때려 눕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막대기를 하나씩 그었다는 뭉크 이스트맨이라는 건달은 바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사내의 머리통을 다짜고짜로 으깨어 놓고는 막대기가 50에 딱 한 개 모자라서 라고 태연히 농담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빌리 더 킷라는 악명을 얻은 빌 해리건과 같은 악당은 14살에 첫 살인을 시작해서 21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인디안과 멕시코인들은 계산해서 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뭉크 이스트맨의 경우는 살인이 아니었고 빌리 더 키드도 대부분 결투를 통해서였으므로 연쇄살인과는 좀 거리가 있겠죠.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은 잭 더 리퍼, 살인자 잭일 것입니다. 그는 188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런던에서 매춘부 7명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훼손된 신체의 일부와 함께 경찰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어의 rip이라는 말이 찢다, 절개하다라는 뜻이니까 잭 더 킬러보다 더 공포심을 일으켰겠죠. 잭 더 리퍼 from hell, 지옥으로부터 온 살인마 잭이라는 서명과 함께 배달된 그 편지들이 런던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면 물론입니다. 요즘처럼 과학 수사도 없던 시절이고 피해자들과의 연결고리 어디에서도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 그의 이름 잭 더 리퍼는 영화나 뮤지컬의 제목이 되었고 그에 관한 100여 권의 책들이 쓰여져 오늘날의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멈춘 화성 사건의 진범이 죽었거나 수감 중일까라는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스스로 범죄 행각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분석대로 이춘재는 처제를 죽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이미 2006년에 만료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고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원통한 사연뿐만 아니라 그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인멸까지 해 범인으로 몰아간 수사관들의 공소시효도 완료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이래저래 개운치 않은 추억으로 남을 판입니다. 그가 진범으로 밝혀지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했던 그 꼬마 소녀가 요즘 TV에서 골목식당이라는 걸 진행하는 배우 정인선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오늘은 전혀 낭만적이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았네요. 다음 시간 낭만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대봉이었습니다.